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 어렵습니까? 네, 그게 정상입니다. 지난주보다 어렵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어렵고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죠. 문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실전에서 문제가. 지금 이게 A형으로 돼 있어요? B형으로 돼 있어요? B형으로 돼 있죠. 지금까지 대체로 B형은 이렇습니다. B형은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다릅니까? 다 달라요? A형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임의로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내기는 이걸 일단 먼저 파일을 A형으로 만들어 놓고 1번부터 40번까지 진도별로 만들어 놓고요. 다시 뒤섞었습니다. 뒤섞어서 B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이제 인쇄는 A형으로 되어 있다 해도 실전에서는 B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보신 문제지가 B형일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어려운 거는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훈련을 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왜냐하면 이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요. 출제 비중하고 이게 계산 문제하고 진도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뒤섞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문제 뒤로 보내고 뒤에 있는 문제 앞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게 있고요. 다음에 실제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좀 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반 정도는 맞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만약에 내가 지문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보세요. 토지의 용도적 공급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죠. 그러면 어느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증했을 때 토지 공급을 바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 공급을 바로 증가시킬 수는 없죠. 틀린 말이죠.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감가는 돼야 안 돼요? 토지의 물리적 감가 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거.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토지가. 근데 경제적 감가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 감가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이런 성질 중에 뭐 때문이에요?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가 적용 안 되는 거는 영속성 때문인데 경제적 감가는 적용되잖아요. 경제적 감가가 뭐예요?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성이나 인접성 때문이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부동성이라면 맞는 말이죠. 근데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 적용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말만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정답 지문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답 지문. 그리고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하다 그랬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설득력이 높고 현실적인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과거 가격 가지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을 구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 요거 하나만 알면은 정답이 바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방금 2번, 3번, 4번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문제 2번, 3번, 4번이에요. 방금 얘기한 게. 제가 봤을 때는 1번은 틀려도 2번, 3번, 4번은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쉬운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하고 할 때는 항상 쉬워요. 그래요. 저하고 하면은 쉬운데. 근데 1번은 어렵습니다. 1번은 어렵다기보다는 함정을 폭 파놨기 때문에 안 빠지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1번 하셨나요? 아닌데. 2번을 정답 체크를 못했죠. 많은 분들이 2번을 정답 체크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서
다른 데 갔을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2번이 정답인데, 제가 왜 이거를 써드렸는가 하면은, 최유효 이용 원칙을 분명히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최유효 이용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다른 거라고요. 최유효 이용은 뭐예요? 최유효 이용은 거기 있는 대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며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바로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럼 최유효 이용 원칙은 뭐예요? 최유효 이용 원칙과 최유효 이용은 다른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가격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최유효 이용 원칙에 따라. 그래서 달동네의 고급 빌라. 달동네의 고급 빌라가 지금 최유효 이용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짓는데 투입된 돈이 아무리 10억, 수십억 들어갔다 해도 돈은 그렇게 투입돼도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적 감가도 마찬가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늘. 그래서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그 가치 그대로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보다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근데 2번은 최유효 이용 원칙을 얘기한 게 아니라 최유효 이용을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최유효 이용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유효 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3번, 4번, 5번은 맞춰야 돼요. 3번, 4번, 5번은 안 어렵거든요. 그죠? 1번만 좀 어려운데 1번은 중요도는 낮아요. 이게 1번이 중요도가 좀 낮아요. 적합의 원칙하고 외부성의 원칙, 이게 다 외부 관련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늘 말씀을 드렸죠. 중요하다고. 이건 별로 말씀 안 드리고요. 적합의 원칙 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어디에 적합해야 된다고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돼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를 보고 있는 얘를. 얘가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돼요. 근데 외부성의 원칙은 인근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거예요. 반대죠.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중요한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최유효 이용과 최유효 이용 원칙을 좀 구별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려도 너무 그렇게 애석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오히려 3번, 4번, 5번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됐나요? 그 중에서도 4번, 5번이죠. 3번은 뭐 기회비용 원칙은 보통 이제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거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걸 용도를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도 전환을 해서 내놓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죠? 다른 표현들은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3번 문제는요.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감가 적용되지 않는다. 달아 없어지지 않죠.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증성으로 인해 경제적 감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성 또는 인접성, 부동성 또는
인접성으로 인해서 뭐가 적용돼요? 경제적 감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못하면은 밑으로 내려가 봐야 아무리 틀린 게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옳지 않은 게 먼저 나와버렸는데 이러면 이제 가시밭길을 가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아무리 찾아봐도 틀린 게 없으니까. 근데 2번은 토지는 합병 분할이 가능한 인문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는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획할 수 있죠. 다음에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고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4번도 이렇게 틀리면 4번 이거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4번의 1번 지문이 현실적 설득력이 높은 평가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토지, 건물, 동산 및 권리 등 거래 사례가 있는 거의 모든 자산에 적용이 가능해요. 사례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특히 토지평가에 주로 적용되고요. 극단적인 호불항의 경우에는 또는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사례를 수집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품이 끼어 있거나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례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가격은 과거 가격으로서 부동산 가치 평가의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과거 가격 가지고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5번에 요인 비교에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감정평가사의 경험이나 숙련의 정도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다. 요인 비교에서 무슨 요인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종합적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5번 같은 거는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에도 대체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주관이 개입되는 거는 다른 방법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라든가 원가법에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조금씩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큰 단점은 아니에요. 5번은 큰 단점이 아닌데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요? 4번이에요. 4번. 과거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가장 큰 장점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이제 많이들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5번은 이자율 하락이죠. 이자율 하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10년도 더 됐지만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문으로 그냥 조금씩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자, 일단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만 살펴보세요. 그냥 부동산 수요 공급으로 놓고 보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세분해서 그 세분하는 게 수요도 그냥 주택 수요가 아니고 전세 수요도 있고요. 월세 수요도 있고요. 공급도 그냥 매매 시장의 공급도 있고 전세 시장의 공급도 있고 월세 시장의 공급도 있고 이걸 세분해서 보는 거예요. 세분 쪼개서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생산비 하락으로 신규 주택 공급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죠. 이거는 증가할 수가 있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2번은요. 전세금의 운용 수익. 자, 전세금의 운용 수익은 누구 입장이에요? 임대인 입장이죠. 그 전세금 받아서 운영한다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운용 수익이 줄어들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 공급을 늘리겠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로. 자, 투자라는 관점에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이거는 누구 입장이에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 투자자 입장이에요. 자,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거기에서는 별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와요? 부동산 쪽으로 오는 거죠. 맞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다음에 일반 사업자들이에요. 일반 사업자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유통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돈 빌리기 좋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더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 빌리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간 서비스, 이런 임대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학원을 하려고 해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조달 비용이 싸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넓은 평수를 할 수도 있고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 하락을. 다음에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한다.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임차인 입장이에요. 전세 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돈이 부족하면은 어디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부담이 적죠. 부담이 적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겠죠.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 관점에서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 사람 관점에서 동시에 살펴봐야 되니까. 다음에 5번, 6번은 제가 6번은 왜 이걸 체크를 안 했을까? 6번도 이거 맞춰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탄력성, 이거는 많이 강조했잖아요. 탄력성.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클 거 아니에요.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공법상 규제가 많다면 수량 변화를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수량 변화 시키기 어렵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말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 비탄력적이면은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죠. 예, 2번. 이거 맞춰야 되는 건데? 맞추셨나요? 이거 맞추면은 오늘은 22개인데 이게?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게 22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7번도 맞춰야 되거든요. 앞에 2번, 3번, 4번 맞춰야지. 지금 넘어와서 6번, 7번, 8번도 맞춰야 돼요. 7번을 맞추지 못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동산, 지금 6번은 지금 뭐였죠? 6번이? 규제가 많을수록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되잖아요. 다음에 지금 이 6번 문제는 그 뒤에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어려운 지문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려운 지문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쉬운 지문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글쎄 이런 말 있죠. 경제적 지대. 이거는 중요도가 낮은데 난이도는 높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요 뒤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가 있었다면은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번도 옳은 지문이에요. 3번 단기 공급곡선이 장기 공급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거는 단기간 내에는 생산이 곤란하잖아요. 수량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수량 변화가 적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은 뭔가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조세기책이잖아요. 6번의 4번 지문은 조세기책인데 누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얘가 다 부담이죠. 얘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는 전가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전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가가 전혀 안 돼요. 다음에 5번 지문,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요소 공급이라고 했어요. 요소. 이건 생산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지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루 일하는 거 하고 이틀 일하는 거 하고 하루하루 일 더 할 때마다 업무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하루 일 더 할 때마다 업무 강도가 더 세진다, 안 그랬나요? 그렇죠? 지금 다들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네.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업무의 강도가 더 세진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할 때 돈을 받는 거는 제일 강도가 센 날을 기준으로 받아요? 제일 낮은 날을 기준으로 받아요? 중간을 기준으로 받아요? 제일 센 날을 기준으로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중간을 기준으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다면 하루 더 센 데를 오라고 하면은 일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똑같은 돈 받아가지고 가서 그쪽에 추가로 일할 때는 더 세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강도가 더 세야 되는데 가겠냐고요.
안 간다고요. 항상 일은 가장 센 데, 강도가 센 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돈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애를 쓰는 노력의 총합은 이만큼이에요. 받는 돈은 이만큼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잉여죠, 잉여. 요 잉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경제지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대라고 안 하고 경제지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지대라고 하면은 토지 사용 대가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 노동 공급. 토지라는 생산 요소뿐만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도 잉여가 있다는 거예요, 잉여. 근데 고전학파는 정통적으로 지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전학파는 전통적으로 지대를 잉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대라고 하면은 이게 잉여인지 토지 사용 대가인지 헷갈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제지대라는 말을 붙여줘야 이게 토지 사용 대가인지 안 헷갈리고 뭐로 해석한다고 이러면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잉여라고 해석해야 된다. 잉여.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시침이 말씀 안 드렸어요? 시침이 제가 안 했어요 그거? 시치미는 매 사냥하면은 그 매의 다리에다가 그 매의 주인이 누군지를 써붙여 놓는 꼬리표를 시치미라 그래요. 남의 매를 잡아가지고 시치미를 떼버리면은 그게 누구 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시치미가 원래는 뜻이 뭐였어요? 원래는 꼬리표. 매 다리에 붙여놓은 꼬리표라고. 근데 지금은 시치미를 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놓고 안 한 듯 잡아 뗄 때 시치미 떼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시치미가 뜻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매 꼬리표라고 쓰지 않잖아요.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거나 뭐 훔치고도 안 훔쳤다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시치미라는 단어의 뜻이 완전히 뜻이 바뀌었다고. 매 꼬리표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지대를 토지 사용 대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경제지대는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잉여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생산 요소에게 주는 대가 중에서 이 말이에요. 이 학원들은 저한테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이 6개 학원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데 저는 얼마만큼은 제가 쏟는 노력에 대한 대가고 요만큼이 제가 쏟는 노력에 대한 대가고 요만큼은 뭐라고요? 잉여라고. 이걸 경제지대를 한다고요. 요만큼은 이전 수입이라 그래요. 또는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요만큼을 최소한 주지 않으면 저는 딴 데로 가버린다고요. 다른 데로 전용된다고요. 또는 이전된다고요. 다행히도 고맙게 이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산 요소가 굉장히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결혼 강사를 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는 게 몸값이 될 수 있죠. 받기는 이만큼 받아도요. 제가 노력하는 건 이만큼만 해도 돼요. 나머지가 전부 다 뭐예요? 잉여가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져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 잉여예요. 더 이상 결혼 강사가 공급이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부르는 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연적 특성을 봤어요? 인문적 특성을 봤어요? 고전학파는 자연적 특성을 봐서 부증성으로 이렇게 고전학파는 수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잉여고 전부 다가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헨리 조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전부 다 세금 매기자. 전부 다 세금 매기더라도 전혀 관계없다. 전부 다 불로소득 잉여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조세를 부과하든 뭐든 수량 변화가 없죠. 혹시 지난주에 했나요, 이거? 지난번에 했나요? 수량 변화가 없다는 게 자원 배분에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 배분에 왜곡도 없어요. 자원 배분에 왜곡도 없지. 예? 전부 다 불로소득에다 세금 매기지. 그러면서 다른 종류의 세금 다 없애고 토지 단일세 한 거예요. 토지 단일세.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배경이. 전부 다 잉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소 탄력성이 클수록 완만할수록은 어떻게 돼요? 완만할수록 잉여는 작아지죠. 경제적 지대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들을 때만 듣고 그냥 더 이상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됐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7번은 보세요. 7번은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게 6번은 뒤에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게 쉬운 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7번은 어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해요?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100% 10% 증가하자 올라갈 때 다른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어때요? 같죠? 이게 무슨 제하냐고 이게 대체적인 방향 같다. 이거 틀리면 되냐고 이걸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맞잖아요. 이거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 반성해야 되겠죠? 이런 거 맞춰야 된다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7번까지 세 문제인가 두 문제 빼고는 맞춰야 된다고. 아닌가요? 뭐 1번, 5번 두 문제 빼고 맞춰야 되네. 7번까지. 다음에 8번은 안 그런가요? 8번도 지금 5번에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다른 지문은 안 봐도요. 8번에 3번 보세요. 이자율 하락과 같은 금융비용 저하가 공급자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닌가요? 제가 이걸 한눈에 봐서 이걸 정답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다른 지문이 어려워도 어려운 거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 해도요. 정답 지문만 놓고 봤을 때 기본으로 까는 게 20에서 22개예요. 20문제에서 22개는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고요. 이걸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 안 틀리는 거야, 안 틀리는 거. 이런 거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왜 승부를 걸어? 어려운데 승부를 걸지 마시라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모하고 지나가시라고. 끝까지 가도 세모면은 그때는 그냥 그 문제 자체를 버리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아까 체크했던 2번, 3번, 4번의 그 정답 지문, 그다음에 6번의 정답 지문, 7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나요? 지금 속으로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데 혼자 안 어렵다고 지금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8번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8번은 이 3번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자율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공급자 비용이 증가하냐고. 예? 그러면은 8분의 6이 나와야 돼, 지금. 8분의 6. 8문제 중에 6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1번, 5번 빼고. 맞나요?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쉬웠죠? 아니에요. 풀 때는 안 그래요. 풀 때는 멘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우면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라고. 패스하고. 어쨌든 8번의 1번은 뭐예요? 8번의 1번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 나타난다. 이거는 늘 하던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의 위치 고정성, 내구성, 고가성 이런 것들은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그렇잖아요. 불안전 시장이 되고. 또 4번 지문에 부동산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도 받아요. 법적 제한 때문에 또 이것도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해요. 이 자율 조절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이란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처럼 지리적 공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뉜다. 맞잖아. 위치에 따라 나누어지잖아요. 자, 다음에 9번은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왜냐? 이게 지금 4번에 지금 두 군데나 틀렸어요. 두 군데나. 예? 순차적으로 순환한다고 할 때는 순서 지켜야 되죠. 그 순차로 순환하며 할 게 상하, 해, 후 이렇게 순차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순환주기 국면 사이에 안정시장이 하나의 국면으로 존재하나요? 안정시장은 별도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두 군데나 틀린 거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앞에서 승부를 걸었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1번에 개별 시장으로 분석하면 주거용은 일반 경기에 역행하고 상업용과 공업용은 일반 경기에 순행하는데 이는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은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면은 일단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요. 또 그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도 상공업용 경기가 좋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물적 자원도 투입되고 하면은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투입이 잘 안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경기가 거꾸로 움직일 수 있다. 자금의 유용성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 선순환적이고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한다. 보통 주식 경기가 앞서간다 그러고 부동산 경기 뒤처진다 그러죠. 이는 그러나 모든 부동산의 모든 개별 시장이 후순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2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일반 경기와 부문별 경기 순환의 시간적 관계는 전순환, 동시순환, 후순환, 역순환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뭐 5번은 계절적 변동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 정답이고요. 10번은 뭐 패스해도 별 크게 뭐 계산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근데 계산 좀 하신 분들은 10번 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거는 왜냐면은 지문마다 해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해서 비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딱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계산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PI 수익성 지수죠. A, B, C, D가 이게 3,000, 2,500, 2,000, 3,000, 2,500, 2,000, 1,000인가요? 이게 지금 나가는 돈이고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죠.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여기가 얼마예요? 3,498이고 여기는 2,782.5, 2782.5 얘는요? 2438이고요. 2438 다음에 1187.2 자 이걸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근데 이게 할인율이 몇 %라고 돼 있어요? 6%면 얘네들 전부 다 나누기 1.06 해야 되죠. 나누기 1.06 나누기 1.06 해야 돼요. 나누기 1.06 하면은 얘는 얼마 되나요? 3,000 얼마 돼요? 3,300이 되나요? 3,300 맞나요? 얘는 얼마가 돼요? 2,625인가요? 얘는 2,300인가요? 얘는 1,120인가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돈, 현재 들어오는 돈 계산됐죠? 그럼 수익성 지수 PI는 요거 나누기 요거죠? 3,300 나누기 3,000 하면은 300이 10%더 올라왔으니까 1.1이죠. 요거는 125가 더 올라와 있죠. 2,500. 125는 2,500에 10%는 250, 5%는 125, 5%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1.05. 자, 300이면은 2,000에 220%죠. 2,000에 10%가 200이고 300이면 300 더 올라와 있잖아. 2,000에서 15% 더 올라와 있죠. 그러면 1.15고 1,120이니까 120 더 올라와 있죠. 1,000에서 120 더 올라와 있으니까 12%죠. 1.12 맞나요? 그럼 얘가 제일 크고 다음이 얘고 CDAB죠. 됐습니까? 다음에 11번도 뭐 이 정도는 뭐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예, 이 정도는. 자, 일단 1번 질문부터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공적 주체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이런 공적 주체죠, 전부 다. 공기업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공적 주체고요.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되며 뭐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잘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는 뭐 잘 모르니까 패스해야 되죠. 쓸 수 없지. 3번 같은, 그러니까 1번, 2번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3번에 어찌 자신이 없으면 패스하고 지나가시라고요. 다음에 4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용이하므로 사업 시행이 빠른 편이다. 맞나요? 아닌가요? 근데 이거 오히려 이런 거는 젊은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공법을 모르면 더 그럴 수 있고요. 공법에서 이런 거 하죠. 재건축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된다는 거 공법에서 하죠. 그 공법을 모르면 좀 1차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모르면 그냥 패스해야 되지.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 무슨 법 공부해요, 지금? 공법에서 도시와 관련된 거 뭐예요? 도시개발법 안 하나요? 그게 이거라고요. 도시개발법이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에 민간 부문 참여할 수 없나요? 민간 부문 참여할 수 있죠. 그게 지금 이게 지금 5번이 도시개발법의 그 법 취지예요, 취지. 5번이. 그는 이제 법에서는 법 규정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개론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 그 취지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측면. 그런 게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개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승부 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20개에서 22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고요. 다음에 12번 이것도 맞춰야 돼요. 이것도 개발권 양도제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이게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유권 부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발권을 줘놓고 그 개발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거지.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된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다른 지역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토 주듯이.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5번 지문에 가 있으니까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세모하고 긴가민가 하는데 찍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40분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39번, 40번에도 쉬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 오늘 39번 문제인가요? 40번 문제인가? 오늘 39번 문제는 쉽잖아요. 38번도 맞춰야 돼, 이거. 38번 내관 분시임 맞춰야 된다고요. 내용연수법에 정액법, 정율법, 상한기금법에 기억, 니은, 디귿 쪼로록 나와 있잖아요. 38번이.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된다고. 다음에 39번에 4번 지문 보세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냐고요. 노래를 불러서 했더니 노래를 불러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아니에요?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 이 양자가 붙은 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고 수요 곡선상 또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인데 지금 여기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이 변하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맨 뒤에 가 있어요. 거의 맨 뒤에. 39번에 있다고요. 37번은 내관 분심 노래를 불렀죠. 내관 분심 내용연수법, 관찰관가법, 분해법.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겠잖아요. 내관 분심. 그죠? 내관 분시임. 그래서 내는 내용연수법, 관은 관찰감가법, 분은 분해법, 시는 시장추출법, 임은 임대료 손실환원법.
다음에 내용윤수법에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고 정액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특징이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만 해도요 맞출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하면 이제 22개, 20개에서 22개를 못 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8번, 39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20개에서 22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12번 가시면은 12번에 개발권 양도지에 관한 설명을 틀리면서 1번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고려되는 방안입니다. 지금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죠. 보상 규정이.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외국의 초기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맞죠?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 나오네요.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좀 쉬겠습니다.